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개조로 이뤄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한반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줄 대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수단, 그러니까 군사적 원조를 한다는 건 명백히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체결한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 조조약, 이른바 조소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흡사했는데요. 조소동맹조약 제1조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최악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악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다만 이번 북러 간 조약엔 1961년 조약에는 없었던 유엔 헌장 제51조 및 북러 연방법 등 강력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 헌장 51조란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측 한 연구원은 북러 간 새 조약 사조는 동맹관계에 버금가는 내용이지만 북러 쌍방의 국내법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쉽게 말하면 이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해당 조항으로 향후 군사적 지원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한반도에서 일어날 분쟁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러시아가 자국법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북러가 새롭게 체결한 3조는 둘 중 한 나라의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합의의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군사적 원조 실행 전에 양국 간 합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는 명백히 냉전시대 조소동맹 관계의 복원이라고 평가할 만한 수준이며, 미국 등 서방의 안보적 위협 수준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하에 동맹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서방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한 군사적 협력 체계를 갖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번 북러 조약의 영향권 아래 한반도까지 포함된다는 부분은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를 방어적인 이유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한이 한국 전쟁을 여전히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최근 초대형 600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남침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북러 조약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죠. 무엇보다 몇 달 전 북한의 핵보유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던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합법적이라 인정한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조약 2조에서 등장하는 전략적 안정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핵 군축의 핵심 개념이라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조약의 협력 분야로 명기된 원자력과 우주 분야는 북한이 핵과 우주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해 대량살 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게다가 16조에 나타난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등 북러의 노림수는 이번 조약을 통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벗어난 다극화된 세계 구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최근 잇따른 오물풍선 투하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입 등 뒤숭숭한 상황에 추가 악재를 떠안게 된 한국. 그런데 푸틴이 북한을 떠나자마자 한국에서 날아든 엄청난 소식에 러시아 군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모든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K2와 K9 자주포를 비롯 러시아의 전선을 한 방에 무너뜨릴 무기들이 거론됐는데요. 다급해진 푸틴은 베트남 정상을 만나는 와중에 브리핑을 열고 급기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한국의 행동에 따라 상응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달갑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황함은 여기저기서 묻어나왔는데요. 그는 이번에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 간 조약은 1962년의 기존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고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며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또한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북러 간의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꼬리를 내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덧붙여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초유의 상황과 비례하여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이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엔 정밀 타격 무기도 있다고 추가 언급을 내놓자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루마니아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이날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맺은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루마니아는 K9 50여 문을 도입하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로써 K9의 9번째 수출국이자 나토 가입 국가 중 6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160문을 수입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나토가 이토록 K9에 미쳐버린 이유는 그만큼 이 무기가 러시아군에게 쥐약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 초반 잘 싸우던 우크라군이 작년부터 밀리기 시작한 데에는 포병 부대의 화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대 전술단에 있어 핵심은 포병이지만 수천 대가 넘는 러시아군의 ES-3 아키치아 자주포를 필두로 1000km가량 만들어 놓은 전선을 뚫을 만한 전력이 우크라이나엔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K9 자주포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에 당장 실전 배치될 경우 러시아로선 궁지에 빠질 수 있는데요. 폴란드 군사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구형과 신형이 혼재된 아카치아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주포는 전투에서 포탄이 탄착되는 공산 오차가 50m에서 500m에 이르러 화력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발사 속도가 더딘 문제로 압도적인 숫자가 아니었다면 우크라군이 이토록 밀리진 않았으리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신형 155-52구 경장의 화포와 그에 맞는 탄약이 적용되어 최대 사거리가 거의 100km에 육박하는 신형 K9가 절대 상대가 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47톤에 달하는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장치 등을 적용해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K9의 기동성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다면 아카치아 자주포에게 승산 따윈 없게 되며 실제 K9처럼 기동성과 화력 초장거리 사거리를 동시에 가진 자주포는 유럽 전역을 뒤져봐도 독일과 영국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셈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에 대해 러시아의 항의가 쏟아지자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빈국을 동맹국으로 얻으려다 다잡은 우크라 영토까지 반환하게 생긴 러시아. 푸틴의 새로운 임기 첫해 최악의 패착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오직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정상들과의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의 괴상한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중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온 오랜 갈등을 씻어내자며 다시 한번 러일 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만에 하나 양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대적하자는 말도 안 되는 논지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푸틴의 대답은 일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대신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 전략을 언제든 상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총리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열흘이 넘어서야 한국 정부와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바로 이웃 국가인 한국을 놔두고 왜 이제서야 대화에 응했는지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영 미디어와 일간지에 의해 현재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기시다는 총리에 오른 직후 미국과 호주, 인도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들어 긴장 속에서 관계를 정리해 가야 하는 중요 국가들이라 밝히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있었는데요. NHK에서 공개한 총리 관저의 일정에 따르면 기시다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생각하는 자민당의 기조를 그대로 밟아가며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쿼드 회원국 호주를 두 번째로 통화 대상으로 설정했고 세 번째로 인도 나렌드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을 두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활동 무대를 넓힐 일본의 사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임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의 냉담한 관계는 그의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시다는 외교안보 분야를 설명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미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유럽 등의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지만 한국 관련 언급은 동맹국과 동지국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열거한 뒤 짧게 등장했을 뿐이었고 심지어 그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월만 해도 현재 양국 관계가 매우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중립적 입장을 내놓은 그였기에 이번 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일치 없는 대신 일본이 현재와 같은 냉랭함 속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 긍정적인 추측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기시다의 노림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기시다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중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안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는데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엔 중국과의 대치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진 양국의 마찰을 의식해 적국을 하나라도 줄여보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전쟁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던 적이 이번이나 있었는데 제국주의 시절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영토에 대해 끝없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은 오히려 독도보다 쿠릴 열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데다 향후 미국 알래스카와 이어질 수 있는 베링 해협과 매우 인접한 곳이기 때문으로 2차 세계대전부터 적국이었던 양국은 남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팽팽한 접전 끝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이곳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그 외 청구권까지 포기해야 했던 일본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집착을 보여왔고 이에 보다 못한 러시아 측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인 Tu-95기를 출격시켜 각각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일본 상공 인근을 비행하는 등 아찔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은 일본 외무성의 항의에 자신들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국제법을 철저히 이행한 비행훈련이라 해명하면서도 중국 매체인 황구시보를 통해 일본에 접근한 전략 폭격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핵탄 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아 일본 정부를 경악해 했습니다. 이 같은 협박이 나름 먹혀들었는지 이후 일본 정부에선 쿠릴 열도와 관련된 망언과 도발을 현저히 줄여나갔는데 상황이 이쯤 되자 기시다 총리는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쿠릴 열도를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독도라도 확실히 손에 넣겠다는 전략으로의 선회를 결정한 것이었죠. 사실 이는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굳히고 있던 자민당 차원의 계획으로 올해 8월경 또다시 수호의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으며 Tu-95기가 동해 상공에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자 모태기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통상 경제 분야 협력 확대를 포함 뜬금없는 양자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포괄적 합의 이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남쿠릴 열도에서의 공동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그동안 동해 상공에서 진행돼온 러시아 폭격기의 훈련을 자제해달라는 안이 제출됐는데 최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건너뛰고 굳이 적대 간 개인 러시아와의 회담을 먼저 진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당시 전문가들 또한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 수만 있다면 한국을 몰아넣는데 이보다 더한 EEJ가 없다는 등 스스로 호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시다 총리는 매우 불편한 안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일본이 말한 쿠릴 열도에서의 경제 협력은 오래전 아베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분쟁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임을 러시아 정부 측이 모를 리 없었고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의 방편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기에 관련 안건들이 기시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단번에 거절당했다는 것.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충돌해봐야 자국에 득될 것이 전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한 예로 2019년 발생한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러시아 무관에 따르면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중국과의 연합훈련이었음을 해명하며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 역시 존중하고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과 위치 좌표를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해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부정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러 공군 사이의 회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죠.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일본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굳이 동해 상공에서 진행했다는 것부터 이는 전시 상황에 일본 폭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이에 일각에선 자신들에겐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러시아 측이 한국에 유독 공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심하게도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 정부가 간섭하려 드냐는 등 기괴한 망언을 해대아닌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은 비록 영토는 작으나 다양한 최첨단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고 특히 항모킬러라 불리는 한국형 독침 무기를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지난 SLBM 시험 발사 후 다음 타자로 공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유사시 음속의 3배 이상의 속도로 항모를 비롯 동해상의 모든 함정들을 나노 단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그야말로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적인 무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국 해군의 주력 대한 미사일인 해성은 최고 속도가 마하 0.95 정도인 것에 반해 무려 3배 이상 빠른 이번 초음속 미사일은 수면이 이렘 고도로 마치 바다에 붙어가듯이 초저공 비행을 하게 되면 레이더로조차 탐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지는데 여기엔 초음속 엔진 기술과 정밀 제어 그리고 초고온 내열 소재 등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돼 있었기에 미국 정도의 군사 선진국이 아니라면 감히 만들 시도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일본 언론 측이 현재 한국이 해당 무기를 개발 중일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순항미사일 중 3종은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인도의 러시아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보다 5년 이상 빠른 수준으로 처음 공개 당시 바지선 위 그물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을 정확히 명중시켜 부러뜨리는 장면에서 전세계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가 아닐 수 없다는 등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KF-21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군 당국의 발언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항모와 수상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해당 미사일에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심각한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했죠. 러시아가 그랬듯 기왕이면 다음 시험 발사는 독도에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며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푸틴의 전략적 참패다. 토니 블링컨 미국 무장관 2월 26일 회담 중에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곧 스웨덴으로 나토가 확대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다. 미일간 뉴욕타임즈 200년 동안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이 드디어 나토에 합류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26일 오후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스웨덴은 나토 합류를 위한 30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앤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은 이제 32번째 나토 동맹이 될 것이라며
스웨덴의 가입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스웨덴은 해군력이 강하고 전투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으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스웨덴 동남부에 있는 고틀란드 섬을 주축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방어선을 재구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북극해 전력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웨덴은 1814년 마지막 전쟁을 치른 이후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국을 주축으로 형성된 안보 우산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나토의 북유럽 확장에 대응해 14년 전 폐지했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군강군을 부활시켰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나토 동진 저지를 외치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확대되고 동기부여된 나토와 마주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자의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현재 러시아가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는 설이 나오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병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유럽 국가들이 파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나토에서는 지금 한국에게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토에게 없는, 나토가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었어도 155포탄을 비롯해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5포탄 연간 생산량이 지난 2년 동안 40%가량 증대되었지만 길이가 1000km에 이르는 광활한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1년 동안 150-5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한인 3월 말이 다가왔는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금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에서 러시아 포병 부대와 비교해 심각한 화력 열세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기가 부상한 유럽에서 군수 산업의 물자 조달이 늦어지는 데는 유럽 내에서 유럽산을 고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토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국내 시장이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 지나치게 편협한 지역주의를 고집할 수 없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산이 너무 느린 유럽산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국산을 사자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시도도 좌절되면서 더욱더 한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내 포탄 생산이 부족해지자 일본과 손을 잡고 155포탄을 수입하려 했는데 일본 회사의 포탄 생산 능력이 낮아서 포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생산한 포탄과 포 규격이 호환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장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55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거대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5포탄은 귀해지면서 최근 400까지 가격이 뛰었는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풍산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부울경의 중공업공단과 전남화학공단에서까지 찍어내면 일주일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부족하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북한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간 컨테이너를 6.7형 영역으로 추정하며 일른 155포탄으로 계산하면 300만 발, 122방사포탄으로 보면 50만 발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오래된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사일과 잠수함에 필요한 기술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포탄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량으로 밝혀지면서 러시아군의 대포와 박격포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포탄은 세계 최고의 생산량과 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한국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포탄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대량 수입했던 K2 전차, K9 자주포 등 이름난 한국산 무기들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1을 4조 원에 계약한 데 이어 다음 달 루마니아와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한 에스토니아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4일 에스토니아에서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지난해 말 추가 도입한 K9 자주포가 등장해서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가장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가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4만 명, 남한 절반 크기의 국토로 과거 200년 가까이 러시아 제국 통치를 받아 지난 1991년 옛 소련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확장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불안 요소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토니아는 대통령까지 방한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지난해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주문하고 6문을 지난 12월에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납품에 에스토니아는 놀랐습니다. 알라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방한 당시 인터뷰에서 성능이 매우 빼어난 한국의 K9은 에스토니아 자주국방과 방어력 강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무기 퍼레이드에서 등장한 K9 자주포에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크게 열광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고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내 한 전문가는 같은 권역의 국가들끼리 군사훈련과 교류 빈도가 확대되면서 무기 계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전효과, 입소문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 인근 동맹국이 써보고 좋다고 말하면 바로 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니지넥스1 천궁이 수출 계약이 대표적인데 군사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이고 최근까지 함께 훈련과 작전을 편 UAE가 천궁에 대해서 극찬하자 사우디도 바로 한국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입소문으로 한국산 무기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러시아가 다음 대상은 폴란드라고 위협하고 한국산 무기를 자국 내 생산하면 경제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기에 새로운 정권도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한 대로 대량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초 목표대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수출할 때 문제가 되었던 수음법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기재소위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조 원 폴란드 방산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와 수출 잔여 물량을 논의 중인데 전체 규모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인데 시장 추정치인 10조 원의 2배에 달합니다. 한화 핵심 관계자는 현재 잔여 물량은 K9 자주포 300여 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70대로 K9 자주포가 9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300억 원, 천무가 41억 1천만 달러로 우리 돈 5조 4.800억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큰 만큼 K9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생산 거점을 현지화하여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을 폴란드에서 나머지를 경남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는 올해 상반기 K9 54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폴란드와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함께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를 도입한 만큼 해당 무기 체계들이 향후 루마니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의 레드백 장갑차를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폴란드를 통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한국의 무기 생산에 힘을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했습니다.
그는 방한 기간 부산과 울산, 거제 등지의 조선업체를 방문해 한국 조선업계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본토 안에서 해군 함정을 유자 보수 정비에 마루하는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물량 일부를 국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정 수를 급격히 늘리는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항해 미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하기 힘든 함정을 한국에서 해외 건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지금 이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협의하려 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방위산업의 FTAI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 체가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가격 페널티나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FA-50을 미국에 수출하려 하고 있기에 앞으로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신냉전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유럽,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철저히 준비가 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오일머니, 오일부자 등의 키워드로 중동이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과 중동의 인연은 벌써 통일신라부터 이어집니다.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한반도를 왕래했는데 고려의 병난도는 개성이 수도였던 때 현재 부산을 떠올릴 정도로 대단히 번성한 국제항구였는데 서해 부근의 이 나루터를 통해 엄청난 수의 아라비아 아랍, 페르시아 이란 상인들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값비싼 고려 청자, 나전칠기, 고려 인삼 등을 매입해 서양의 고려를 소개하면서 현재 코리어라는 명칭이 생겼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병난도 일대에는 약 7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들이 살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아랍상인이었습니다. 한 사우디 친선협회에 따르면 고려 건국 후 첫 200년간 17만 명의 외국인이 고려로 이주했는데 당시 추정 인구 200만 명의 8.5%에 해당합니다. 고려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남았는데 현종 15년 9월에 이슬람 상인 100명, 1025년에 100명, 1047년에 100명 입국을 허가했으며 이들은 박물을 바치고 귀화도했다. 고려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아 예배처도 있었고 이들은 국가행사 8관회에도 참가했다는 기록인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어진 인연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자원의 무기화를 결의했는데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른바 1차 석유 파동이 발발했죠. 이 석유 파동으로 중동은 10년에 걸치 장기호황이 시작됐고 이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1973년 사만 기업의 사우디 아룰라카이바 고속도로, 수주를 시작으로 현대건설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대우건설의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 등등 1985년까지 약 700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석유 수입 대금의 약 36%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 한국 기업과 함께 한국 건설 노동자들도 중동에서 일하며 열심히 외화를 벌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줬던 사우디가 이번엔 무기인가 봅니다. 왜냐면 최근 사우디가 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위해 무려 4조 2,500억이 넘는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DC엔터리입니다. 중동에서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국방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NX1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 10개 포대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고 기습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벌써 3개월 전에 체결된 계약이 공개된 것인데 중동 지역은 그 특성상 무기 도입 계약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3개월 뒤 공개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사실 사우디가 한국산 천궁을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사우디 정상회담 후 현지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공 방어체계, 활용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수출 계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표가 늦어진 것뿐이죠. 사실 사우디는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VIP 고객입니다.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 탄도미사일, 무인 기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공 무기 도입이 시급해 한국의 천궁이 10개 포대를 수입하기로 했죠. 천궁의 경우 목표 수색과 미사일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의 매프할 차량 1대와 포대를 지휘하는 교전통제소 ECS 차량 1대, 각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4대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포대는 최대 32발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수입하기로 했으니 발사대 40대에 미사일 320발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디는 이미 한국산 천무까지 수입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비밀로 붙여졌다가 사진 한 장으로 공개된 경우인데요. 지난 4월 사우디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루아일리 총참모장의 천무부대 시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천무 이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과 885 숫자가 찍혀 있어 이미 여러 대를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2022년 외신들은 일제히 사우디가 하나 디펜스와 약 30억 리알 약 9,88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우디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해 하나가 수주한 무기류와 계약 내용 등이 전부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그러나 파이아드 총참모장이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이 공개되며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죠. 당시 외신들은 하나뿐 아니라 소총탄과 곡사포탄을 생산하는 군용 탄약 제조업체 풍산도 약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에 합의했으며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GNX1 역시 약 825억 원 규모의 요격체계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었죠. 그간 중동에서는 UAE가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 6억억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하기도 했지만 사우디의 상황은 소문만 무성했을 뿐 공식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우디는 왜 천무에 이어 천궁까지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S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사우디는 인도에 이은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2018-2022년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고 프랑스, 스페인이 뒤를 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수입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하기로 했던 144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미국이 사우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THAAD 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철수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죠. 원래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오면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등으로 요격해왔는데 이들이 수도 리야드를 비롯 주요 도시에 탄도탄 공격을 퍼붓고 이를 막아낼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일 때 철수해버렸으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이 아닌 또 다른 무기 수출국을 찾기 시작했는데 한번 계약에 수조 원이 쏟아질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미국, 유럽 메이저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텐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중국, 러시아 등이지만 사우디가 심사숙고 후에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천궁이 어떤 장점을 가졌길래 4조 2,500억 원이나 쏟아부으려는 걸까요? 대공 미사일 엔티-에어 미설이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공중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의 무기체계를 지상에서 방어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유도탄 미설입니다. 발사 위치에 따라 지대 공육지, 함대 공수상함, 공대 공비행기로 분류하죠. 방공작전은 거리별, 고도별 중첩 방어 개념으로 나눠 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관총과 소총, 권총 등을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다는 계획하에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물론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해군의 이지스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필요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천궁. 하늘의 할이라는 뜻을 가진 천궁은 옛날 설화나 동화에서 무지개를 부르던 단어입니다. 미사일에 무지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궤적이 무지개를 그리듯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등의 항공기는 물론 그보다 빠른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해 방공망을 구성하는 핵심 무기죠. 천궁이 지키는 작전 영역은 사거리 개념으로 볼 때 중거리입니다. 보통 사거리 5km 안팎은 신궁이, 사거리 10km는 천마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중거리는 천궁이 책임집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포로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8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본격적인 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5년의 시간을 연구한 끝에 2011년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독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세계 6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원래 2017년부터 양산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백지화를 검토하다 2018년 양산이 결정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이번에 수입하기로 한 것은 천궁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버전 천궁 이후로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레이더용 발전기차 1대, 발사대 4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합니다. 탄두의 비행 속도는 음속의 5배 그리고 사거리는 50km입니다. 사우디가 4조 2,500억 원이나 쏟아부어 천궁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콜드런치 콜드론치 방식으로 발사되기 때문인데요. 천궁은 콜드런치 방식으로 유도탄을 수직으로 사출 발사합니다. 수직 발사는 비행체가 발사관에서 사출돼 일정 고도에서 점화되도록 하는 기술로 발사 시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위치 노출을 막을 수 있어 신뢰도와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이 기술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독자 개발했죠. 이 덕분에 발사대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심플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사출된 유도탄은 타겟을 향해 알아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도 없고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마이크로 측추력 모터를 채용해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겟이 어느 방향에서 출현하더라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천궁과 같은 탄도탄 요격 체계는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어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현대무기의 총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소수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했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천궁 덕분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자체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이를 수출한 국가가 됐죠. 현재 한국은 이를 또 한 번 개량시킨 천궁3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궁에서 요격 성능을 발전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 한국이 이번 기회로 사우디라는 큰 손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